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 속 거세게 몰아치는 정치적 경랑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에 처한다. 이 한마디 명에 따라 유배길에 올랐다. 유배길을 지켜보는 이들은 때론 안타까운 석별의 정에 통곡을 하고 때론 손가락질과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슬픔과 원망과 체념을 가슴에 안고 떠나는 유배길엔 사람이 있고 사연이 있다. 단종 임금의 500리 유배길에도 가슴 시리도록 슬픈 이야기가 있다. 강원도 영월은 예로부터 명산 줄령과 산간 계곡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토록 아름다운 풍광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영월 땅 한가운데에 조선왕조 6대 임금 단종의 애달픈 사연이 배어있는 청령포가 자리하고 있다. 믿었던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17 어린 임금이 피눈물을 흘리며 지났을 첩첩산중 멀고도 험한 500리 유배길. 서울에서 원주를 거쳐 영월로 이르는 길은 이제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길이 나 있어 그 옛날의 험로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길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단종의 한과 슬픔이 서린 안타까운 역사의 흔적과 그와 연관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옛날 단종이 남긴 흔적을 쫓아 영월로 유배길을 떠나려 한다. 세조 3년 음력 6월 21일 청천벽력 같은 명이 떨어졌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영월로 유배하라. 상왕도 종사의 죄를 지었으니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창덕궁에 머물렀던 단종은 결국 이곳 창덕궁 대주전에서 유배 교서를 받았다. 사육신 사건과 그들이 직접 꾸민 송년수 영모 사건의 배후가 단종의 죄목이었다. 유배 교서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세조 3년 음력 6월 22일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첨지중추원사 어득해가 이끄는 군졸 50여 명의 호송 아래 강원도 영월 땅으로 향하는 유배길에 올랐다. 살아남고자 함에 왕위까지 물려줬음에도 결국 죄인의 몸으로 도나문을 나서야 했던 단종의 그 초연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 청계천에 있는 영도교. 이 다리에서 단종과 부인인 정순왕후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고 다른 경로도 많지만 그 옛날 동대문을 거쳐 왕십리, 뚝섬, 광나루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했다고 한다. 영도교는 이후 어린 임금 부부가 영원히 이별한 다리라 하여 영이별 다리, 영영 건넌 다리로도 불렸다. 영도교를 지난 유배행렬은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자리에 놓인 살고지 다리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다리 가운데 가장 긴 다리인 살고지 다리는 세월의 무상함을 잊은 듯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오랜 세월을 견뎠으니 유배길에 오른 단종의 비통한 눈물도 이 다리는 기억하리라. 쉼없이 길을 재촉하던 유배행렬은 화양정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하면서 왕실의 목장으로 삼았던 곳이다. 화양정은 세종 14년에 세종의 명으로 지은 정자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세조실록 3년 6월 22일 기록에 의하면 세조는 환관 안노에게 명하여 이곳 화양정에서 단종을 전송하게 했다고 한다.
단종의 유백길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두 줄이 유일무이하다. 나리, 이게 웬일이시오? 나리는 아무 죄도 없으시건만 성사문 때문에 애매히 소인에게 무슨 말씀을 못하시오? 성사문이 나으리에게 그런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때문에 단종의 유백열이 이곳 화양정을 떠난 이후부터 영월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 그 행로를 문헌을 통해선 알 길이 없다. 떠날 차비라 하여라. 그러나 화양정의 느티나무가 600년을 살아남았듯 단종이 지났던 참담한 유백길의 흔적은 지역민들에 의해 전해지는 전설과 구전으로 남아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숨어있는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한다. 화양정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다시 길을 떠난 유배행렬은 한여름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흙먼지 나는 들녘을 지나 광나루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부터는 백길을 이용하여 광주와 양평을 지나 여주군 금사면 이포나루까지 가야만 했다. 광나루에서 미사리를 거쳐 팔당댐 근처를 지나면 하남시 배알미동이 나온다. 지금은 댐이 들어서고 다리가 놓여 옛 모습을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이곳 배알미동의 이름에도 단종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 단종의 유백열이 이곳을 지날 때 백성들이 어린 임금을 배알하고자 모여들었다. 그러나 서슬퍼런 호송 군졸들의 제지에 배가 마을을 지나간 후에야 왕을 배알해야 했고 그 후부터 마을 이름을 배알밀이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백성들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떠나는 죄 없는 임금의 운명에 목 놓아 울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일례로 단종의 행차가 양주에 머물렀을 때 양성에 사는 차성복은 백설기 한 시루를 쪄서 바치며 어린 임금의 안위를 걱정했다고 한다. 너는 무슨 일로 이 야심한 밤에 나를 찾아왔느냐? 상감마마께서 오늘 하루 종일 술알을 못 드신다 그래서 제가 시루떡과 자반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시는 길에 행렬에 감추셨다가 한여름 햇빛이 일렁이는 백길을 따라 유백열은 여주 이포나루에 다다랐다. 여기가 어딘가? 여기는 이포나루입니다. 광나루에서 배로 이동한 단종의 유백열이 어디까지 한강을 거슬러 올라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여주군 금사면 이포나루를 건넜다는 사실과 단종이 파사산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은 전해온다. 이포나루는 삼국시대부터 충청, 경기, 강원을 이어주는 강문의 중심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다. 여주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활용됐던 나루터로 1995년 이포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엔 사람은 물론 차량까지 이곳 이포나루에서 바지선이나 배를 이용해 강원도와 서울, 경기로 이동했다고 한다. 강나루에서 배를 타셨던 단종은 그 유배 행렬이 바로 한강을 이용해서 이곳 이포나루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포나루를 이용하지 않으면 바로 영월로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한강을 이용한 수로가 영월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단종은 바로 강을 건너서 저 천소를 이용해서 육로 그리고 다시 수로를 이용하셨다는 기록이 있는 거 보면은 아마 고행길이셨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단종 어수정. 강을 건너 천서리를 지난 유배행렬은 산중에서 이 작은 샘을 만나 잠시 휴식을 취한다. 고기를 넘느라 목이 탔을 단종에게 누군가 물을 떠다 올렸고 그때부터 이 샘을 단종 어수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고색 창현 어수정을 바라보며 한여름 고된 유배길에 잠시 타는 목을 축이고 이내 원주로 길을 잡았을 단종을 그려본다. 조선시대의 유배형을 받는 것은 중앙정치 무대로부터 격리돼 정치 참여나 사회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죄의 경중이나 죄인의 신분에 따라 유배지와의 거리는 물론 유배지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여부가 결정됐다. 조선시대 5개의 형벌 제도가 있는데 물론 목을 베는 사형이 가장 참혹한 차명이겠지만은 이 유배 그 형벌 같은 경우는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반역. 그래서 그 국정에 그 왕이라든가 실세가 있는 사람들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들이 주로 유배를 가게 되고 1차적으로요. 그 다음에 또 조상이 나중에 전쟁에 도망을 갔다든가 그런 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또 유배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모함을 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도 유배를 가는 경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격변 속에 퇴출된 왕들은 압송 책임관과 군졸들의 삼엄한 감시하에 유배지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위리안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 보통 이제 국왕이었던 경우에 쫓겨나서 귀양 갈 때는 왕을 귀양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군으로 강등을 합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에 이제 데뷔 전에 와서 이제 죄를 자복하고 폐위당하는 교서를 듣고 이제 강화도를 지나 교동으로 이제 귀양 가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일부 기록에 보면은 이제 왕이 가서 혼자 발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종들이 가는데 이제 보면은 나인 4명 그리고 그 환관 내시 2명 그리고 이제 밥을 해주는 주모 1명 기본으로 같이 딸려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종 종자들을 딸려 보낸 것이죠. 강화도 교동도의 화계산 중턱엔 조선의 10대 임금이었던 연산군의 유배지로 추정되는 연산군 적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연산군은 재위 13년 동안 상모인 폐비 윤씨 사사 사건에 대한 복수로 폭정을 일삼아 백성들의 신망을 잃고 쫓겨난 임금이었다. 강화도 교동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의 주요 유배지였다. 군사적 요충지로 상시 죄인을 감시할 수 있었고 바람이 거세고 조류가 급해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연산군이 이쪽으로 유배를 올 당시 그 날이 바람이 몹시 불어서 풍랑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서 배가 뒤집힐 뻔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11월이 되면 아주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데 이거를 주민들은 연산 작풍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적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부근당.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폐위돼서 교동으로 유배를 온 연산군 또 교동에 유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산의 그 녹슬 위로하는 그런 이제 당집이죠.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걸려 있는 탱화를 보시게 되면은 연산군과 또 폐비 신씨가 이렇게 나란히 둘이 앉아 있는데 그 아래에 작은 각시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연산각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전에 그 당제를 지낼 때 처녀를 하나씩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처녀 봉공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지금 그러는 게 연산각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폭군 연산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다. 왕비 신씨를 피하여 궁궐 밖으로 내침은 물론 연산군의 유배에 따라가지 못하게 했고 연산군의 모든 측근들이 차명이나 사약을 면치 못했다. 연산군 역시 이곳 교동도에 위리 안치되었다가 2달 만에 역질에 걸려 죽음을 맞으니 만인지상 임금으로 살다가 몰락하여 그 마지막 흔적조차 온전치 않은
독재군주의 비참한 말로의 인생 무상이 느껴진다.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로 추앙받는 타산 정약용. 정조 임금의 초계 문신으로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던 타산의 유배 생활은 정조의 승하 직후인 1801년 천주교 박해와 함께 시작됐다. 친형인 소남 정약전과 함께 유배용을 받은 타산은 험하기 이를 데 없는 누리째와 갈제를 넘어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에 도착한다. 전라남도 강진의 입구 동문에 위치한 동문주막. 여기에 타산이 강진에 유배돼 처음 머물렀던 사이제가 있다. 보통 죄인이 유배를 오면 유배지 관하에서 보수 주인을 지정해 유배인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유배인을 감시하게 했는데, 타산이 처음 강진에 왔을 때는 고을 백성들의 홀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신유박해 때 천주교와 연루돼가지고 내려오게 된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자도난정이라고 하는 게요.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그 지역에서는 유배객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기하지 않거든요. 객식구 하나가 느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그 매방과 주모가 받아줘가지고 밥은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제에서 4년간 기거하며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치던 타산은 백년사 주지 해장법사의 도움으로 강진읍 뒷산에 위치한 보은 산방으로 거처를 옮겨 1년간 기거하게 된다. 타산은 이곳에서 후학 양성과 함께 지필에 몰두했다. 그 유배객들은 보통 이제 보수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생계는 거기서 이제 챙겨주게 돼 있는데, 그 지역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수주인의 그 형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대체로는 그 유배객이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산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해결한 경우인데요. 와서 이제 서당을 하게 된 것도 실은 그거와 연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 타산은 제자 이학래의 집을 거쳐 타산 초당으로 거처를 옮긴다. 타산 초당은 원래 해남 윤씨 집안의 산정으로 천여 권의 장선을 갖춘 문중의 도서관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유배가 끝나는 1818년까지 10년간 기거하며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완성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는 제주. 타지 사람들의 선망을 한몸에 받는 제주는 이율배반적이게도 그 옛날 육지와는 완벽하게 고립된 대표적 유배지였다. 조선조 500년 동안 제주엔 수많은 이들이 유배돼 왔고, 그중엔 한 시대를 풍미하던 걸출한 인물도 많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추사 김정이다. 전남 강진이 타산의 18년 유배지이자 학문적 산실이었다면, 이곳 제주는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이자 그가 학문과 예술의 꽃을 피운 곳이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의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치던 수성초당. 추사는 자신이 머물던 이 집을 귤중옥이라 이름짓고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세안도를 비롯한 많은 서화를 그렸으며 추사체를 완성했다. 훗날 벼루 10개를 밑창을 내고 부천자루를 몽당붓을 만들었다고 자기가 할 만큼 여기 와서 24시간을 허투루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연찬에 총력을 기울여서 끝내는 추사체라는 것을 완성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겠지만은 모든 것을 자기 그 독서와 또 자기의 예술 활동에 모든 걸 바치면서 그날을 이겨냈고, 끝내 아주
8년3개월을 잘 견딘 덕에 또 해배돼서 돌아가죠. 8년 3개월의 유배 기간 동안 추사는 이곳 제주 땅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추사 자신도 암담한 유배 시간을 학문과 서도 연구에 매진하여 불멸의 추사체를 완성했다. 이는 진지하고 철저한 노력과 고행을 예술로 승화시킨 결과였다. 그 옛날 유배인들은 언젠가는 임금의 부름을 받아 해배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에 그 험난한 유배 생활 중에도 자기 수양과 학문에 힘쓸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의 자리에서 쫓겨나 영모의 배후라는 죄명으로 유배를 가는 단종의 경우는 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시시각각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두려움과 절망을 삼켰으리라. 광나루에서부터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단종의 유배행렬은 강원도 원주 흥원창에 도착했다. 고려 때부터 중요한 조창이 있었던 옛 물길의 거점 흥원창. 남한강과 섬강의 합수머리에 위치한 흥원창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답다 못해 장엄한 풍광을 자랑한다. 그러나 단종에겐 이 멋진 흥원창의 모습을 즐길 여력은 없었다. 고되고 외로운 수로 유배길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된 육로 유배길. 유배행렬은 길을 재촉해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에 이르러서야 발걸음을 멈추고 큰 느티나무에서 잠시 쉬어갔다 한다. 땀을 식히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이지만 백성들은 어린 임금의 애달픈 모습을 잊지 못해 나무 아래에 정자를 세우고 단정이라 불렀다. 수령 600년을 훌쩍 넘긴 단정의 느티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고색 창연한 푸르름을 뽐내고 있어 그 옛날 단종의 애달픈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음력 6월이면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때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래전 단종 유배길 도보 답사에 나섰던 한상웅의 얘기를 들어봐도 가히 짐작이 간다. 그때가 날이 더웠어요. 더워갖고 그냥 굉장히 더웠죠. 이렇게 더우니까 그냥 제일 저기 땀 많이 흘리고 그냥 제일 더운 거예요. 더운 게 제일 문제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삭가 쓰고 집시 신고 또 두루매기 입고 배낭 걸러비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옛날 선비 저기를 지고 지팽이 짚고 다니니까 그냥 굉장히 힘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역사의 하나를 푼다 그래갖고 숙제를 푼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갔다 왔습니다. 단정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나선 유배행렬은 배째고개에 도착한다. 지금은 아스팔트로 잘 닦인 길이 놓인 이곳은 충청도와 강원도의 도계를 이루는 곳이다. 배째라고 하는 고개인데 강원도 사람들은 귀한 분이 넘었다라고 해서 기운째라고 하고 또 충청북도 사람들은 화당리 꽃피는 시절에 단종이 넘었다라고 해서 화당리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옛날 비통한 마음으로 단종이 넘었을 길. 지금껏 궁궐 안에서만 살아왔던 단종에게 험한 고갯길은 무척이나 힘겨웠을 것이다. 그 험한 배째를 넘어서니 또 한 곡의 쌀이치가 기다리고 있다. 산구비를 돌 때마다 쌀이나무가 지천으로 널려 쌀이째란 이름이 붙었다는 이 고개는 원주에서 유배지인 영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곳이다. 찌는 듯한 날씨, 단종도 압송하는 군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다. 이 유배길에는 6일째 되는 여름 길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지금도 걷기도 힘들지만은 그 옛날에는 더 힘든 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임금은 어쩌면 지금 당신이 걷는 이 험한 길보다
한양에 홀로 두고 온 아내를 더 걱정했을지도 모르겠다. 서울 종로구 동망산길에 위치한 청룡산은 단종의 비 정순왕후가 한 많은 여생을 보낸 곳이다. 유백길에 오른 단종은 이곳 청룡사의 우화루에서 정순왕후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집이란 뜻의 우화루는 이후 임금 부부가 영원히 이별한 곳이라여 영리정이라 불렸고 청룡사 역시 영리정절이라 불렸다고 전해진다. 또한 영조 임금은 정순왕후가 단종을 그리워하며 머문 이곳에 정순왕후의 충절을 기리는 정업원국이 비석을 세웠다 한다. 청룡사 인근 숭인공원 내에는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전설이 깃든 장소가 여럿 있다. 그 첫 번째는 정순왕후가 매일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유배간 단종을 그리워했다 전하는 동망봉이다. 정순왕후 송씨가 이곳에 와서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매일 이 산에를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멀리 동쪽 하늘 쳐다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통곡 소리를 듣고 밑에 주민들이 아, 새벽이 왔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동망봉 길목에 있는 자주동천, 이 조그만 샘에도 정순왕후의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 지금은 바위 밑에 흐르던 샘물이 말라버렸지만 전설에 의하면 정업원에 몸을 의탁한 정순왕후가 이곳 자주동천에서 염색업으로 생계를 꾸렸다고 전해진다. 여기서는 또 지치라는 풀이 나왔어요. 그 풀을 두드리면은 염색 물감이 생겼습니다. 보라색. 그래서 그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옷구름이라든가 댕기 같은 것을 물들여 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면 청계천 옆에 연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걸 팔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곡식 같은 걸 사가지고 와서 자그만치 64년간을 너무나 한스럽게 살은 제일 큰 보금자리나 같습니다. 그리운 아내 정순왕후와 이별하고 유백길에 오른 지 어느덧 6일째. 유백열은 유배지 영월 땅에 첫 발을 들였다. 솔치째는 단종이 밟은 첫 영월 땅이었다. 창덕궁 도나문을 나서 이곳에 오기까지 강물에 흔들리며 강을 건너고 한 번도 오를 일 없던 고갯길도 넘었다. 그 다음 길이 어딜지 알지 못하는 단종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을까. 그 옛날 이 고개엔 아름드리 소나무가 무성해 이름도 솔치째라 했다 한다. 한여름 고된 여정에 지치고 힘들었을 어린 임금에겐 고운 빛깔 잘 익은 산딸기 몇 알과 소나무들이 드리워주는 그늘만이 위안이 되었으리라. 길가의 무성한 나무들은 그날의 어린 임금을 기억이라도 하는 듯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섰는데 앞으로 남은 길들은 또 얼마나 절절한 얘기를 들려줄까. 이 영월까지 오는 길은 영월 뭐 현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오는 길보다는 조금 그 여론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지명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쪽으로 영월 가까이 올 때는 가파른 고개, 군덩치라든가 소나기째 같은 지금 또 사실은 아주 그 비탈이고 험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후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 당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공감은 되지 않았겠지만은 안타깝게 그 소식을 듣고 그 길로 왔다 하는 경우 안타깝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치째를 넘은 단종의 유백열은 주천면 신일리 물밑마을에서 목을 축이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 쓸쓸히 서 있는 우물가에 어음정
단종 해갈지처라 새겨진 표지석이 보인다. 무더운 여름 험하디험한 솔치째 고갯길을 넘은 단종에게 차가운 샘물 한 모금은 생명수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샘물을 떠먹고자 두 손 모아 샘물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물 그림에는 자신의 얼굴이 보여서 그만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인들은 이곳을 임금이 드신 샘물이라 하여 어음정이라고 하고, 또한 영월로 이어지는 이 길을 통곡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통곡의 길을 따라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 단종의 유배행렬은 역골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이곳은 원주 신림역에서 치악산을 넘어오는 역로로서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 옛날 역골엔 길을 떠나는 관리나 길손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숙박시설 공순원이 자리했다 한다. 역골에 도착한 단종은 공순원 근처 주막에서 유배지로 가는 마지막 밤을 머물렀다. 단종은 죄인의 몸으로 유배를 가는 신세였기 때문에 관리들이 머무는 공순원에서 쉴 수 없었다 한다. 초라한 주막 지팡에 몸을 누인 단종의 마음이 그 얼마나 참담했을까. 역골의 주막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유백렬은 날이 밝자 다시 길을 재촉해 주천강을 건너고 탑거리를 지나 이곳 주천 3층 석탑 앞을 지나게 된다. 영월로의 유백길에서 만나게 된 이 3층 석탑 앞에서 노산 임금께서는 탄식하시기를 승은 득도하러 산사로 가라 하건만 이내 몸은 어이하여 영월로 유백길이라던가 하시던 그 마음 그대로 배어있는 주천 3층 석탑 되겠습니다. 유백길을 떠난 지 7일째. 한양에서 이곳 영월에 닿기까지 그 힘겨운 여정에 어린 임금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단종의 유백렬은 주천리 느티나무 그늘에서 잠시 가던 길을 멈췄다. 유배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 누가 봐도 이곳이 마지막 쉼터가 될 터. 지금까지 임금으로서의 의연함을 보여주던 단종도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을 것이다. 단종이 자신에 대한 충절을 지키고자 죽음을 택했던 사육신을 생각하며 쉬어갔다 전해지는 이곳은 공원이 됐다. 한쪽에 단종이 유금됐던 청령포를 작게 축소해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있어 눈에 띈다. 청령포라 새겨진 커다란 바위 위에 작은 부조는 단종이다. 왼편 가장자리에 자연석 부조 6기는 사육신을 상징하는 것이란다. 이렇게라도 6 충신과 함께 있으니 지금 단종의 넋은 외롭지 않으리라. 주천의 느티나무 쉼터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한 단종의 유배행렬은 유배지 청령포를 향해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이윽고 도착한 고갯길은 지금까지 넘었던 수많은 고개들보다 훨씬 더 험한 곳이었다. 깎아지른 벼랑길을 오르며 단종은 이 고개는 무슨 고개인데 이다지도 험한가 하고 물었다 한다. 이에 호송관이 노산군께서 오르시니 군등치라 부르자 하여 임금이 오른 고개란 뜻의 군등치란 이름이 붙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주천강의 깊은 물이 굽이치는 군등치는 단종에게 한 발 한 발이 두려운 고개였다. 서울에서 출발한 단종이 원주를 지날 때까지는
보통 쉬었다 갔다라고 하는 쉼터 관련 전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영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고개하고 관련된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등치라고 하는 제, 그리고 방울제라고 하는 제, 베일치제, 소나기제 이런 여러 개의 이제 고개를 넘게 되는데요. 서울 궁궐에서 생활하고 있는 단종이 고개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개를 넘는 과정을 통해서 단종의 어떤 고달픔들, 단종의 힘듦 이러한 것들을 전설에 담아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임금이 군등치 고개를 넘어온다는 소문에 몰려든 백성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목 놓아 통곡했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단종의 마음도 한없이 아팠다. 그날 이후 이곳 신천리 마을은 우레실 혹은 한자로 울명자에 늘어설 라자를 써서 명나곡이라 불렸다고 한다. 명나곡의 사연을 담아 명나정이라 이름 붙은 정자에 앉아 유백길 7일째 가엾다 못해 초취하기까지 한 임금의 모습에 함께 분노하고 아파했을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이제 귀향길의 막바지 단종의 유백렬은 영월군 서면 신천리와 남면 북상리 사이에 있는 꾸불꾸불 험난한 고개를 넘었다. 그 단종이 영월까지 오는 경로는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설화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세 가지 경로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횡성을 거쳐서 주천으로 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에서 황둔, 그러니까 솔치제를 넘어서 주천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천을 통해서 영월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뭐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문헌기록상에서 단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영월로 유배를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설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로로서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배지로 가는 길목에 마지막 고개만을 남겨두고 단종은 불안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채 서산에 기우는 해를 향해 절을 냈다고 한다. 그 덕에 이 고개는 배일치란 이름을 얻었다. 왕손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온갖 고독과 고난을 홀로 겪으면서 배소로 끌려가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어쩌면 단종은 살아서는 두 번 다시 이 고개를 넘지 못하리라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어렵게 배일치를 넘어온 단종의 유백렬은 옥녀봉에 이르렀다. 옛날엔 맑고 깊은 소가 있었고 이 봉우리에서 보면 동남북으로 삼면에 흐르는 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냈다고 한다. 단종은 모양이 동그라니 두메산골 색시처럼 수줍게 생긴 이 봉우리를 보고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를 생각하며 옥녀봉이라 이름 지었다.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된 자신을 따라 왕후에서 노산군 부인으로 신분이 강등된 어린 아내의 앞날이 걱정스러워 한숨 짓고 눈물 흘렸으리라. 한양을 떠난 지 7일 만인 음력 6월 28일 단종의 유백렬은 적소인 청령포에 도착했다. 태어나서 처음 겪었을 힘든 노정에 유백길의 피로는 쌓일 대로 쌓여 있었고 단종은 물론 압송관과 군졸들도 병이 날 지경이었다. 청령포는 영월부의 서쪽 강가에 있는 작은 동리였다.
예나 지금이나 청령포에 닿으려면 앞쪽을 휘돌아 흐르는 서강을 건너야 한다. 앞에는 서강이 삼면을 휘돌아 막고 있고 뒤쪽은 험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 오직 배를 이용해야만 강을 건널 수 있는 완벽하게 고립된 육지 속의 섬이 청령포건만. 단종은 이렇듯 고립된 청령포 안에서도 출입을 제한받았다. 금표를 세울 때 자기 자신도 청냉포라고 글자를 새겼다가 관아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튿날 다시 석공을 데리고 건너와서 이 찰냉자에 두 이변 사이에다가 가운데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아주 온전한 글자, 즉 청령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배를 타고 3분 남짓이면 도착할 곳이지만 백성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병졸들의 서슬퍼런 감시가 있었을 터이니 유배지로 이보다 더 적당한 곳이 있었을까. 지금은 뭐 청령포를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접근하기 좋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강을 따라서 뗏목밖에 배처로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삿갓 이야기만 하더라도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강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런 걸 보면요, 그것은 조선 후기인데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청령포 같은 경우 오늘날처럼 뭐 교통의 요지라기보다는 오지 중에 오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강 위에는 나갈 길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는 뭐 자연 그 자체가 감옥이었다 이래 보여지죠. 청령포의 푸르른 소나무 숲을 지나 단종 어소에 도착함으로써 창덕궁 도남문에서 시작한 단종의 길고도 고단했던 500리 유배길의 여정은 막을 내렸다. 그 옛날 모습을 잃어버리고 새로이 복원한 단종 어소는 생각보다 큰 기와집이다. 어소 옆으론 궁녀와 관노가 생활하던 행랑채도 보인다. 처음 단종이 유배돼 왔을 때는 따르는 궁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단종이 청령포에 도착한 지 5일째에 단종을 섬기던 궁녀 6명이 영월까지 먼 길을 따라왔다고 한다. 단종 어소 앞에는 단종이 기거했던 옛 집터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단요 유지비가 있다. 원래 있던 건물이 소실되자 영조 39년 어명으로 강원 가명에서 어소가 있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세웠다. 비문의 앞면 단묘 재본부시 유지비 글은 영조의 친필을 새긴 것이다. 1763년에 영조대왕께서 단종대왕이 살아계실 때 집에 터이다라는 표지석을 세우셨는데, 요때 그렇다면은 그 임금에 계시던 집도 좀 짓거라 하셨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말씀을 아니하시는 바람에 또 약 280여 년이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소 임금이 계시는 집은 이제 만 15년 전인 2000년에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머무르는 동안 원호, 조여, 이수형, 김시습 등 단종에게 절의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한다. 특히 단종 승하 후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던 충신 어몽도는 몇 번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강을 헤엄쳐 건너와 단종을 배알했다고 전한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단종 어소 담장 밖엔 어소를 향해 절을 하듯 굽은 소나무가 서 있는데, 영월에서는 이 나무를 두고 어몽도의 충절을 닮았다 하여
어몽도 소나무라 부른다. 죽어서도 나무가 돼 단종을 지키는 어몽도의 충절에 새삼 마음이 숙연해진다. 고마운 신하들이 잊지 않고 왕을 찾아왔다 떠나고 나면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와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청령포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럴 때면 더욱 마음이 신선해진 단종은 이곳 소나무 숲에 와서 소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고 한다. 영월 백성들은 단종이 앉았던 소나무에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관음송이란 이름을 붙였다. 단종이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를 그리며 한양이 바라다 보일 것 같은 큰 층암절벽에 올라 쌓아 올렸다는 망향탑은 지금도 애처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의 초가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들어 단종은 유배 어소를 옮겨야 했다. 그러나 유배된 지 채 2달도 못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청령포에는 단종의 넋이 깃들었다. 그냥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층암절벽, 흔하디 흔한 돌탑 하나, 나무 한 그루마저도 단종의 애사가 더해졌다. 옛 영월 동원의 객사였던 관풍헌. 홍수로 청령포의 어소가 물에 잠기는 변을 겪은 후 단종은 이곳 관풍헌으로 어소를 옮긴다. 현 영월군수 관사 자리에 위치했던 영월 동원은 이곳을 중심으로 객사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고 한다. 관풍헌 마당 앞 좌측엔 2층 누각인 자규루가 있다. 이 누각은 세종 때 영월 군수였던 신권근이 세운 누각으로 본래 이름은 내중루였다고 한다. 그러다 단종이 관풍헌으로 옮겨오면서 자규루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단종은 해질 무렵이면 피리를 잘 부는 하인을 데리고 이 누각에 올라 피리 소리를 들으며 시를 읊었고, 그 소리를 들은 영월 백성들은 애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해 한숨 짓고 눈물 흘렸다 한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이곳 관풍헌에서 결국 한많은 삶을 마감했다. 살아생전에서는 강등된 노상군으로서의 참 슬픈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 이러면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신격화되어 가지고 비록 억울하게 죽으셨지만은 이 지역을 돌봐주고 이 지역을 지켜주는 지킴이 신으로, 그래서 지역신 나아가서 천신의 반열에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정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3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역사와 전설이 말하자면 혼합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이야기에는 신성시를 강조하는, 성역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단종 임금의 자취를 쫓아 달려온 서울에서 영월까지 500리 유배길. 그 길 위에서 우린 단종의 비통한 눈물을 보았고 애끓는 탄식을 들었으며 가슴 절절한 사연을 함께했다. 그러나 그 고독과 아픔은 온전히 유배당한 당신의 몫이었으니 한없이 쓰리고 애달픈 마음을 그 무엇으로 다 말할까. 억울하게 죽은 조선 6대 임금 단종대왕은 태백산신으로 영월 군민들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 (600년) 전의 그 길이, 그 샘이, 그 나무가 모두 영월 지역 문화의 정체성이 되어 늘 지역민과 함께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이다.